(2025년 7월 3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오늘로 이스라엘 하마스 간 벌어진 전쟁 636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끝을 내는 것일까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60일간 휴전 조건에 동의했으니 하마스도 이에 응답하고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마스는 더 나쁜 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죠. 과연 하마스의 대응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하마스와의 전쟁 이제 21개월째를 맞이하는 지금 드디어 끝을 낼 수 있게 되는 것인지, 끝을 내는 건 좋지만 가자지구의 하마스를 완전 제거한 뒤에 끝을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진 PD로부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주선으로 지금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휴전을 지금 협상 중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마스도 응답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하마스는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스라엘만 60일간 휴전안에 동의한 상황입니다. 현재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전면 철수와 전투의 완전 종료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이스라엘과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나저나 지금 아직도 가자 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들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금 몇 명이나 지금 남아있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50명이 아직까지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중 20명 정도만 생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인 신원이나 위치, 건강 상태 등은 현재 파악은 어려운 상태인데 전 인질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인질 생활이 항상 극도의 공포 상태로 굉장히 이제 힘든, 죽음의 문턱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생활이었다 보니까 아직 가자 지구에 남아있는 이들이 하루빨리 이스라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자 지구의 뉴스에 대해서는 좀 충격적인 뉴스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잠시 후에 다루도록 하고,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선은 좀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 6월 21일 날 미국의 벙커버스터가 이란 포르도 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향해서 벙커버스터를 이제 떨어뜨렸는데, 그 당시에 위성 사진을 보니까 뻥 뚫린 구멍 6개가 보였거든요. 폭격당한 뒤에. 근데 최근에 찍은 또 위성 사진에 그 뻥 뚫린 구멍 옆에 뭔가가 또 잡혔다고 그래요. 뭐가 잡혔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촬영한 위성 사진에서 포르도 핵시설 입구 근처와 그리고 미군의 이 벙커버스터가 떨어졌던 그 지점에서 건설 장비들의 활동이 포착이 된 것인데요. 이 사진에는 포르도 북쪽 산등성에 있는 분화구와 구멍 근처에서 흙을 옮기면서 분화구를 메우고 있는 굴착기와 불도저가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시설로 통하는 새로운 진입로를 파는 건설 장비들과 주요 진입로의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란이 현재 핵시설 피해 복구와 그리고 새로운 진입로 확보를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지하시설과 그 장비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이 접근을 재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런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한테 위협을 가했다고 그래요. 이 IAEA 그 사무총장은 일전에 이란의 핵시설에
미국의 트럼프가 이제 그걸 공격한 이후에 트럼프는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했지만 IAEA 그 사무총장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정반대 입장을 보였었는데 이번에 또 뭐 이 IAEA 사무총장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란이 이렇게 또 이 양반한테 협박을 가했다는 겁니까? 사실 이 IAEA 사무총장 라파엘 그로시는 재임 기간 내내 이란이 미신고 장소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해온 것에 대해서 부정직함을 지적을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번 미국의 공습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달리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된 것이 아니고 몇 달 안에 핵무기 개발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반대 주장을 펼치는 여느 친이란 세력들과 같은 주장을 했던 건 아니었는데요. 오히려 그로시의 주장은 이란이 지금껏 몰래 우라늄 농축을 해온 이력이 여러 번 있었고, 그리고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인프라는 손상됐지만 지식과 기술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태 진전을 막기 위해서는 핵시설에 대한 국제적인 감독과 사찰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고요. 이거를 알고 있었던 이란이 그렇게 이제 난리를 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이 뭐라고 그렇게 그랬습니까? 지금 그 이란의 반응 때문에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이란을 향해서 강하게 지금 규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이 도대체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렇게 지금 상황이 분위기가 안 좋습니까? 네, 먼저 이란은 이제 IAEA가 감시 사찰을 한다면 안보 우려가 있으니 IAEA와 협력을 지속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도 우리의 평화적 핵시설이 파괴되는 걸 막지 못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IAEA의 검사관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라고 일종의 협박을 했습니다. 이걸로도 모자라서 이란의 강경파 신문인 카이하는 라파엘을 이스라엘 요원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그리고 처형해야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란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유럽의 영국이랑 프랑스, 독일은 국제 원자력 기구의 수장에 대한 이러한 위협을 규탄하면서 IAEA와 사무총장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재차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장관인 마르코 루비오 또한 해당 이란 신문을 비난하면서 이란에서 IAEA의 중요한 검증 및 감시 활동을 지지하고 있고 사무총장과 IAEA의 헌신과 전문성에 찬사를 보낸다. 이란이 IAEA 직원들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해당 이란 신문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고요. 다만 IAEA 사찰단이 가능한 빨리 이란 핵시설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신이 이란 입국이 금지된 곳으로 보이기도 한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통지불능이에요, 이란은. 약간 좀 어린한테 지금 핵폭탄을 손에 장난감처럼 쥐어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란이 지금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 IAEA 사무총장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뭐 심리전도 하고 사이버전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이 미국을 향해서 협박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에 이란과 연계된 해커들이 트럼프 측근들로부터 훔친 이메일을 공개하겠다고 위협을 한 것인데요. 로버트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이 해커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측 인사인 수지 와일스, 로저 스톤, 그리고 린지 할리건 등의 이메일 약 100GB 정도를 탈취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추가 공개하거나 판매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로버트라는 해커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 2024년 대선 캠페인을 해킹했던 이력이 있는데요. 이번에 유출하겠다고 하는 이 이메일들도 2024년 당시 해킹했던 이메일들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미국 사이버 안보국 CISA, 그리고 미 연방수사국 FBI, 그리고 미 국가안보국 NSA는 이를 두고 이제 계산된 스미어 캠페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주요 인프라까지 노린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경고를 했고요. 그러면서 해커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 대응 태세를 밝혔습니다. 이란의 이러한 공격 방식은 러시아식 프록시 해커 방식을 모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방식은 이제 정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외부 해커 집단을 앞세워서 사이버 공격을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켜도 정부는 책임을 부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익명성도 확보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죠. 앞으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방식으로 또 미국과 이스라엘과 또 서방 여러 나라들을 향한 협박, 공격 계속 할 거예요. 이란은 뭐
그래야 이란입니다. 자, 이란은 지금 뭐 이스라엘과 그 협력했던 스파이들을 찾아내겠다 막 그래가지고 막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이란 안에서. 그래서 뭐 찾아낸 사람들 뭐 공개 처형하고 막 지금 그러고 있는가 본데, 이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안에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과 협력했던 이란의 스파이, 이스라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몇 명이 또 체포됐다고 하던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텔아비브에 있는 도시 라아나나에 사는 젊은 부부였는데요. 이스라엘 경찰과 신베트는 31세 유베다 이스라엘로프와 그리고 29세 도리아 아치엘, 이 둘을 이란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이란 정보기관과 암호화된 메신저로 접촉을 하면서 기밀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이 외에도 추가적으로 공모, 마약 소지, 사법 방해 혐의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아파트를 수색하는 동안 이란 요원과의 대화가 담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기타 전자기기를 압수했고요. 최근 이스라엘 경찰은 신베트와 협력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스파이 색출 작업을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베트는 이란이 이스라엘 내에서 스파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현재까지 이란이 이스라엘 국민을 대상으로 스파이 모집을 시도해서 적발된 사례는 최소 20건 이상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이 부패 개인 비리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제발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SNS에. 그래서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남의 나라 내부 내정 간섭하지 마라. 왜 이런 것까지 당신이 챙겨하려고 그러느냐. 아마 좀 그러면서 또 트럼프를 비난하고 있는가 본데, 트럼프는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내 정치와 이렇게 사법 문제에 대해서도 깊숙이 개입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부패 재판을 중단하라 혹은 사면하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하면서 해당 재판을 정치적 음모인 마녀 사냥이라면서 비판을 했고요. 네타냐후 총리를 오히려 위대한 전쟁 영웅으로 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할 일이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외교 및 국가 안보 문제를 이유로 이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지금 찬성하는 판결을 내린 상황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평가는 뭐 보는 사람마다 입장마다도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마녀 사냥하지 마라, 위대한 전쟁 영웅이다. 이건 트럼프 입장인데, 이유진 PD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어떻습니까? 마녀 사냥 당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진정한 전쟁 영웅인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시면은 2부에서 조현영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는지 우리나라 방송에서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막 떠들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했을 때 네타냐후가 저 감방 가기 싫어서 이란하고 지금 전쟁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2부에서 우리 조현영 기자가 하여튼 매력 덩어리예요. 조현영 기자가 자세하게 분석해 줄 겁니다. 자, 미국의 벙커버스터 투어가 6월 24일 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벙커버스터를 투어하고 6월 24일부터 휴전이 됐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근데 24일 날 휴전을 했는데 IDF가 그로부터 6일 뒤인 6월 30일 날 또다시 이란의 테헤란으로 날아가서 테헤란에 있는 교도소, 굉장히 그 악명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악명 높은 에반 교도소를 이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서 공격을 했어요. 악명이 높다 그러는데 왜 악명이 높은 거고 왜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란까지 날아가서 또 저 교도소를 공격한 겁니까? 이 에빈 교도소는 이란의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인데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란 내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주로 수감되는 곳이었고, 인권 침해와 성적 고문, 학대 등의 사례로 국제적으로 비판을 받아온 곳이기도 합니다. IDF는 이번 공습을 통해서 이란 정권의 핵심 권력 구조와 상징을 타격하려는 의도를 보였는데요.
이란 측은 해당 공습으로 71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전했지만 신뢰 높은 자료는 아니고요. 또한 이스라엘 측은 애초에 교도소의 정문만 정밀 타격해서 문을 부순 것이고 인명피해를 노린 공격은 아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문만 정밀 타격한 것을 보면 이번 이스라엘 공격은 직접적인 인명살상의 목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 사실상 내부 수감자들의 탈옥을 유도해서 이 탈옥한 이란 내 정치범과 반체제 인사들의 시민 운동을 통해서 이란 내부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란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빈 교도소라는 데가 반정부 이사, 민주투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감되어 있는 것인데 그 수용소 시설을 공격한 게 아니라 문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내부에 어떤 이 밀란을 일으켜서 자체적으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한 것 같아요. 그동안 사실 이란의 그 신정 체제, 특히 그 최고 성직자의 그 독재 이런 것 때문에 얼마나 이란 국민들이 힘들게 살아왔겠습니까? 지난 46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란 젊은이들도 그렇고 지금 이란 정부를 향해서 굉장히 많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교도소에 있던 민주투사들, 반정부 이사들 나와가지고 힘을 합쳐서 와 하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 젊은이들도 막 심상치 않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란 국민들은 지금 이슬람 정권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을 때부터 환호를 했고 오히려 휴전이 된 지금 이란 국민들은 전쟁이 왜 끝났나 이런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란 내부 분위기를 보면 국민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은 정말 한계에 다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의 전면전도 일단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은 여전히 억압적이고 자신들의 삶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노가 더 폭발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경제도 파탄났고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나 미래에 대한 희망 그런 것도 다 없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이 정권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시위에서도 이슬람 공화국을 불태워버리자 Let it burn이라는 구호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젊은 세대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바깥 세상을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자신들의 삶을 이렇게 만든 원인이 이스라엘이나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지도자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안 건 아니겠죠? 그 바보같이 이제 알았다면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지난 46년 동안 그렇게 억압하면서 지금 이란 국민들이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핵 때문에 그래요. 핵을 포기하면은 그렇게까지 고생을 안 할 텐데 핵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막 전 세계가 이란을 향해서 경제 제재하고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란 젊은이들이 핵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하여튼 내가 이유진 PD한테 막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내가 성질나서 그래요. 그리고 지금 그 중동은 도널드 트럼프가 주도하는 이 중동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는 중인데 2023년도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는 바람에 그 전까지 진행되던 아브라함 협정이 중단이 됐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 협정이 다시 지금 재건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곧 협정을 맺을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였다가 결국은 못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아브라함 협정 다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하게 되는 겁니까? 사우디는 아니고요. 이번에 아브라함 협정에 새롭게 합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시리아와 레바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대시리아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죠.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관계 정상화도 진행하려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도 최근 미국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로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는 아브라함 협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국가들이 여럿 있는 듯한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통해서 중동 질서를 재편하려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머지않아 아브라함 협정 참여국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나라가 참여할 것 같아요? 잘 그러게요. 생각 안 나죠.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에 대해서 미국이 개입해서 이제 한 방에 정리되는 걸 보고 중동 여러 나라들 생각도 많아지면서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야, 이게 한 방에 끝나는구나. 현재 중동과 국제사회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현재 중동 국가들과 G7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정말 딱 전쟁은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이익은 놓치기 싫고 하지만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이제 전략적 회피와 그 실용주의 복합체인 그런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외교와 협상, 휴전 유지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누가 대신 위험을 감수해서 결과를 내주길 바라는 그런 구조인 거죠. 만약 그게 실패하더라도 우린 원래 반대한 입장이다. 이런 식으로 발뺌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G7과 중동 보수 국가들, 사우디나 UAE 등이 가장 우려하는 건 이제 전쟁 확산과 그에 따른 에너지나 경제적 충격, 그리고 안보 불안정, 그리고 자국 내에 있는 친이란 세력의 각성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한때는 트럼프가 이란 핵 합의인 JCPOA를 탈퇴한 것에 환호를 했었는데 지금 또다시 JCPOA를 복원하라고 이제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으로는 이란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마음이지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그 미사일들이 자국에 날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도 위험해지겠다 이런 생각들이 더 우세해지는 그런 거죠. 결국에 자신의 안정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위험은 최소화하면서도 외교적인 모양새와 실리를 챙기려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게 지금 국제사회의 휴전 지지와 협상 복귀 요구를 표출하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나는 요르단 국가도 난 정말 그 국민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란에서 쏜 미사일이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가잖아요. 그걸 요르단 국민이 지네 집 옥상에서 보면서 미사일 날아가는 거 보고 막 좋아가지고 신나서 막 누구 나서 색스폰 부르면서 케니지 흉내내고 그러는데 이거 정신 나간 인간들이지. 그 자기네 집 지붕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 걸 보고 그걸 신났다고 악기 연주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환호를 해요. 그 만약에 가다가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지네 집 위로. 그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이고 참 얘네들도 참 이것도 역시 이준 PD 보고 뭐라는 거 아닙니까? 자, 다시 이제 가자지구 얘기로 돌아와서 아까 제가 아주 참 끔찍한 얘기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자지구 안에서 그곳 난민들에게 인도주의적 구호물자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들어간 순수한 민간 기구가 있어요. 미국이 주도하는 GHF라고. 하마스가 이 GHF가 이 구호물자를 갖고 와서 난민들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고맙다고 해도 현찮을 마당에 하마스가 그 구호물자를 나눠주는 구호단체 사람들과 그다음에 안보요원들, 보안요원들 잡아다가 세상에 몹쓸 짓을 했대요. 하마스가. 네. 얘네들이 뭐 하마스가 좋은 일은 안 하겠지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하마스가 GHF 요원들과 그리고 미국 보안 요원들에게 현상금을 걸면서 그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사람들에게는 현금 보상을 하겠다가 이렇게 제안한 것인데요. GHF 회장인 조니 무어의 말에 따르면 심지어 이 GHF 현지 직원 12명이 하마스에 의해서 이번에 살해당했고 그리고 수십 명은 고문을 당했고 부상자도 속출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마스는 구호물자 전달을 방해하려고 인도주의 구역 근처에 사전 무장 병력을 배치를 했고 가자 나세르 병원 앞에서는 시신을 쌓아놓은 채 어떠한 치료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비인도적인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GHF는 최근 5천만 끼의 식량을 제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하마스는 고의로 민간인들에게 총을 쏘고서는 마치 이스라엘군의 공격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사람들이 배급 지역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뉴스는 크게 보도를 해야 돼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보도를 전혀 안 합니까? 브레드 TV에서 이유진 PD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 참 왜 KBS, SBS에서 이런 걸 보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2명이나 살해를 하고 수십 명을 잡아다가 고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마스가. 그러면서도 프리 팔레스타인을 외치는 인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국제사회, 미국 뭐라 그럽니까? 그래도 계속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유엔이나 국제사회는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인 대응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엔은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공식적인 비난 성명조차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그뿐 아니라 유엔은 사전에 모든 기관들에게 오히려 GHF와 협력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마스의 이 만행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이브 더 칠드런이나 국경 없는 의사회, 옥스팜을 포함한 무려 200개의 NGO들은 오히려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이 구호물자를 전달하는 걸 중단해라 이런 성명을 내면서 완전히 초점을 흐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IDF가 가자 지구에 있는 어떤 특이한 곳을 공격해서 수십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래요. 가자 지구 해안가에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곳을 IDF가 공격했다는데 특이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가자지구 북부 해안가에 있는 인터넷 카페인데요. 이런. 이곳에서 최소 2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 입었다고 합니다. IDF는 이 카페가 테러리스트들이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번 공습으로 2023년 6월 가자지구에서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자발리아의 대대장의 아들인 히샴 아이만 만수르도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IDF는 공격에 앞서서 항공 감시를 통해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도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원래 그 하마스나 테러리스트들이 뭐 비밀 모의하고 이렇게 작전 짜고 그러려면은 건물의 지하에 막 지하 2층, 3층, 4층 막 밑에 내려가서 철저하게 보안된 상태에서 지들끼리 숨어서 몰래 야 조용히 해, 불 꺼, 막 이러고 회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하마스는 카페에서 합니까? 그것도 해안가 석양이 아름다운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인터넷 카페라고요? 네. 아니 그 뉴스 보면은 맨날 가자지고 폭격당해가지고 애들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오늘도 인터넷 그 유튜브 보니까 가자지구에 불쌍한 아이들을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애들이 쭉 해가지고 바가지 하나씩 들고 이렇게 줄 서 있고 그런 장면이 보이던데 카페는 있네요. 네, 맞습니다. 커피도 팔고 전기가 되나 보죠? 인터넷이 되는 거 보니까 네. 와이파이가 잡히나 보죠? 와이파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라면서요. 아, 참. 이런 인간들을 도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유튜브에 왜 그런 광고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흥분을 해서. 저도 그럴 날이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더 했다간 더 흥분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매력덩어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조현영 기자가 분석해줄 첫 번째 이슈 어떤 건지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전쟁하기 전 2023년 이전이죠. 부터 개인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기소가 돼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5년째 계속 그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한간에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겠죠. 베냐민 네타냐후가 재판받기 싫어서 재판받게 되면은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직을 물러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감방에 가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전쟁을 하마스도 진작에 박멸할 수 있었던 것인데 지금 2년째 지금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것이고 또 그 하마스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이란과 새롭게 또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일 좀 하게 내버려둬라. 그만 이 네타냐후 총리를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또 뭐 이스라엘에서는 왜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이 국내 문제를 챙겨하느냐 마느냐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 그러고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 공습 이후에 이제 처리해야 될 사후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네타냐후 총리랑 이제 계속 전화 통화하고 이게 상의해야 될 게 많은데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재판에 나가서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이 난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개인 소셜 계정에다가 트루스 소셜에다가 질러버린 거죠. 못 참고. 뭐라고 하냐면 앞서서 이제 이유진 PD가 얘기했지만 이건 정의의 희화다. 재판이 코미디냐 뭐 이렇게 하고 정치 호러쇼다 이건. 그러면서 시가 인용받은 것으로 뇌물죄 기소하는 게 말이나 되냐 하면서 당장 재판을 중단하거나 혹은 사면해라 하면서 거의 뭐 이스라엘 우파 진영에서 하는 얘기를 이제 막 대통령이 직접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투데이를 계속 보신 분들은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비리라고 했던 그 부분들이 엄청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이번에 아주 터놓고 다 얘기해 보자고요.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갖고 있는 이 개인적인 비리 혐의라는 거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총 3개의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케이스 번호가 이제 케이스 1000번, 그다음에 케이스 2000, 4000에 총 3건인데 먼저 케이스 1000번부터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할리우드 제작자한테 이제 그 네타냐후 총리 내외가 엄청난 사치품을 받았다. 금품 수수를 했다. 특혜를 받았다. 그 대가로 금품 수수를 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수수한 금품이 딴 게 아니라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시가, 그다음에 샴페인, 그다음에 무슨 뭐 열쇠 링 같은 이런 뭐 액세서리를 받았나 봐요. 근데 그걸 언론에서 뭐라고 떠들었냐면 막 그 세라 네타냐후 그 영부인 그 총리 부인이죠. 부인이 완전 그 명품 중독증 환자다. 막 이멜다다. 막 그래서 엄청난 그 사치품인데 결국 보니까 이제 다 이제 일상용품이에요. 그냥 친구들끼리 이제 주고받는 그런 일상적인 선물을 했고 또 그걸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데 대가성이 전혀 없어요. 검찰 기소 수사는 뭐라고 했냐면 이거 무슨 이스라엘의 특혜를 받기 위해서 뇌물을 매긴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대가성을 입증이 못했고 지금 5년째 재판이 진행되는데 그걸 입증하는 증거가 검찰 측에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케이스 2000번이랑 4000번이에요. 이게 이제 언론사하고 관계된 문제입니다. 자, 네타냐후 총리는 이제 지면 매체가 있어요. 에드넛 엑낫이라는 지면 매체가 있는데 그 지면 매체의 발행인 그 다음에 케이스 4000번 때는 와이넷 인터넷 매체에 대한 그 사장 그들하고 이제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 네타냐후 총리는 이 지면 매체와 인터넷 매체에게 각각 우호적인 보도를 요청했어요. 워낙 이스라엘 언론이 네타냐후만 공격을 하니까 야 우리 정권도 잘하는 거 있으니까 정권 홍보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좀 홍보 기사 좀 써줘라고 하면서 대신에 이제 특혜를 봐주겠다 언론사 매체한테 이런 식으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한 거예요. 근데 와이넷 경우에는 뭐냐면 현물이 주고받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호적인 보도가 뇌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검찰 측 주장은. 그래서 그 뇌물의 대가가 뭐냐? 우호적 보도를 요청했으니까 우호적 보도가 와이넷에서 해줬냐? 근데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입증이 안 되죠. 물론 그것도 현물이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리고 지면 신문한테는 네타냐후가 그 지면 신문 그 사주 그 발행인한테 유리한 신문 배포법을 개정하기 위한 그 특혜를 지금 주기 위해서 우호적 보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우호적 보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신문법도 개정하지 않았어요.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를 했습니다. 이 재판이 5년 동안 진행된 것이고 뇌물죄가 성립되냐면 받은 거 그다음에 그 대가로 뭘 했냐 대가성이 입증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뭔가 큰 것만 있다라고 펌프짓만 하고 그걸 외신에서 그대로 받아쓰고 엄청난 부패 혐의죄를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뇌물에 대한 법률적 구속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관련해서 다 증언밖에 없어요. 근데 총리 주변에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했냐 검경이 변호사 입회 없이 감금을 시킨 겁니다. 가족들 회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걸 언론에서 이제 과대 포장해서 하니까 그걸 외신이 그대로 받아서 네타냐후는 엄청난 부패 혐의가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각인시켜줬고요. 두 번째가 또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측근들을 수사할 때 어떻게 했냐면 영장을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영장을 받아서 수사도 할 뿐더러
도감청 해킹까지 했어요. 영장도 없이. 그러니까 그 감청 정보 이거 다 이거 법원에서 영장을 받는데 영장 없이 임의로 테러범 수사하듯이 정치권 주변을 다 털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법 해석인데 요 증거 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은 불법 취득한 증거는 증거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사실상 독과 독수의 원칙에 의해서 이거는 폐기돼야 맞지만은 이미 폐기됐어요. 제가 브레이드 TV 처음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취재한 게 이 기사거든요. 다 들여다봤어요. 근데 그 내용하고 지금 4년, 3년이 지났는데 똑같아요. 새로운 검찰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 상태를 5년 동안 재판을 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검찰 측 증거가 반박 부정되었음에도 5년 내내 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법부도. 그래서 이게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패널들이 이스라엘 이란 전쟁 그다음에 하마스와의 전쟁 얘기할 때 꼭 걸고 넘어가는 게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개인 비리 혐의로 이 재판 받을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개인 비리 혐의, 사기, 뇌물수 이런 얘기만 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개인 비리가 뭔데?라고 얘기를 안 해. 그렇죠. 뭘 사기를 쳤고 뭘 뇌물을 받았는데라고 물어도 대답을 안 해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시가, 샴페인, 키링 이런 거 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그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나라의 그 상황에서 총리를 불러다가 재판하고 저는 시가, 샴페인 이런 거 뭐 받을 생각도 없고 뭐 좋아하지도 않고 그렇지만 키링 우리 스태프들 외국 여행 갔다 오면 열쇠고리 하나씩 사오는데 이거 받으면 안 되겠네요, 이것도. 그렇죠. 이스라엘 사법부 기준하면 우리는 다 뇌물수수 혐의 구속돼야죠, 이제. 우호적 보도. 우리 이메일로 브랜드 TV 이 공식 이메일로 가끔 그런 게 와요. 보니까 당신네들 너무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아서 브랜드 TV를 브랜드 상으로 주겠다. 당신네들 대상감이라 그러면서 상 받겠냐고 그러는데 받는 순간 또. 네, 그래서 관심 갖지 마라.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관심 갖지 말고 칭찬도 하지 말고 우호적 보도도 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은 재판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거래를 가지고 이렇게 5년씩 질질 끄는 이유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그 국내 정치를 좀 이해해야 돼요. 사법부의 그 폐악질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네타냐후 총리 건에 대해서 조금만 좀 말씀을 더 드리자면 이제 5년째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근데 가자 전쟁 중에도 주 2, 3회 출석을 요구한 겁니다. 재판에 나와라. 그럼 뭐 새로운 재판에 나오면 새로운 뭐 증언이 나왔다든지 검찰 측 증언은 이 3년 전이나 똑같아요. 근데 그 총리만 이제 자리에 앉혀놓고 전쟁 지휘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재판 출석으로 전쟁 수행 임무가 불가능하므로 직무 불능으로 처리해서 총리를 사퇴시키기 위한 사법부의 공작이에요. 어허. 그 꼼수를 쓴 것이고. 그게 정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저 야권이랑 같이 한 몸으로 움직여요. 검찰총장도 말 더럽게 안 듣고 그 다음도 총리 산하 검찰총장이 아니라 사법부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이제 총리를 공격하죠. 그래도 방송인데 말을 안 듣는 거지 더럽게 안 듣는다 그러면 좀. 보시면 화가 나요. 이거 그래요? 이 재판 기록을 제가 법조기자는 아니지만 3년 동안 보면은 이게 혈압. 네타냐후였으면 저는 화병 걸려 죽었어요. 벌써 암 걸려가지고. 근데 하여튼 그런 상태인데 더 제가 이제 왜 이게 언사를 이렇게 거치게 하냐면 화렴정정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총리를 불러내요. 재판에. 판사는 휴가 갑니다. 이런. 이 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이게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이걸 기사할 때 이거를 과연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 근데 우리 외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치고 들어가지 않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집적하고 쌓이니까 이스라엘 국민들도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좀 사법 정상화 좀 해라. 개혁을 해라 해서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0월 7일 전에 이제 반정부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죠. 극자단체가.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네타냐후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한 지금 짜르 흉내를 낸다라고 우리 매체들과 이런 외신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사법부의 행태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인사권이나 뭐 입법권 다 침해해요.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권력 그 플레이어들 간의 문제, 그들만의 리그지만은 이 폐악질이 거기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뭐냐면 10월 7일 학살 당시에 이제 민간인이
테러리스트 공격을 받으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이제 사살을 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법원이 이 사람을 구속을 시켰어요. 어허, 이런. 강제 감금을 시킨 거야. 그게 이제 바이든 그 당시 이제 바이든 행정부였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탄압하지 마라. 근데 이 사람을 감금시키고 변호사 접근도 못 시키고 이 사람 민간인이에요. 그 테러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이스라엘 사법부의 고통을 받는다는 거고 최근에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신벨트 국장 임명에도 사법부가 인사권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 임명한 권한은 없다. 경질할 권한은 없다 하면서 사법 독재를 넘어서 현지에서는 이건 제왕적 사법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법부 밑에 나머지들이 시니어처럼 있는 것이죠. 국민들이 제일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아무리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지도자에서 5차 총선하지 않습니까? 이기면 뭐해? 사법부가 다 또 커트링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정치의 본질이고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 사법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꾹 참다가 지금 중동 빨리 처리하고 러우 전쟁 그 협상하러 가야 되는데 전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제 트루스 포럼에 그런 글을 날린 것이죠. 참. 그래서 2023년 그 10월 7일 전쟁이 나기 이전까지 이스라엘 그 내부에서 사법개혁 문제로 계속 국민들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그랬던 것이 이렇게 그 사법부의 전횡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사법부의 그 골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개혁하자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좀 문제가 충돌이 일어났던 건데 사람들은 그 내막도 잘 모르고 일단 황제가 되기 싶은 네트냐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막 표현을 했죠. 짜르라고 표현했어. 짜르라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스라엘의 이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도 이 모세 코헨이라는 교수도 뭐라 그랬냐면요. 이스라엘에서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 대법원장하고 검찰총장에 대해서 미국의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부탁을 했냐면 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이 검찰총장하고 대법원장을 좀 미국이 대인 금융 제재를 좀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청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 문제의 교수님이 이제 비교 헌법학을 전공한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노동당 지지자다. 난 네타냐후 지지자가 아닌데 리쿠당 네타냐후 지지자가 아니야. 하지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총리를 사법부가 이렇게 실각시킨 거는 법 위반이라고 보면서 그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에 대한 금융 제재의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제 이를 두고 앞서 이제 그 트루스 포럼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두고서 뭐 내정 간섭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 교수 분석은 이거예요. 이미 선례가 있다. 지난 가자 전쟁 당시에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 정착민에 대한 대인 제재를 걸어놨어요. 이미. 그리고 정치 지도자인 그 당시에 좀 바이든 행정부의 그 가자전 휴전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반대한 게 이제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물리치 재무장관하고 벤그리브 그 국가안전부 장관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정권 마지막 때까지 대인 제재, 금융 제재를 걸라고 했어요. 근데 트럼프로 바뀌면서 이게 이제 해제가 됐는데 금융 제재를 걸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그 이스라엘 사법부 제왕적 사법부에 대한 대인 제재를 걸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선거를 이겨도 소용이 없어요. 사법부가 저렇게 막 목리 부리고 억지를 부리면 이거는 내부적인 어떤 혁명이나 아니면 외부적인 그 강제적 아니면 이거 해소가 안 된다고 해서 그 하물며 일반 그 무슨 장외 시민들이나 이런 우파 시민들이 이런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대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금융제재 걸어야 된다. 이렇게 되게 금융제재는 뭐냐? 테러리스트한테 거는 거예요. 통장 다 끊어버리는 거. 금융제재 이런 걸 걸라고 지금 그 청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거는 이스라엘 현지부가 이렇다는가.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선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뭐 인기가 올랐는데 이미 높았어요. 5번 선거를 불사조처럼 다 깨고 다시 또 재집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 총리는 어떻게 민족의 영웅이에요. 이게 지금 국민의 선택이죠, 뭐. 그렇죠. 그걸 이제 사법부가 이제 자꾸 개입을 하니까 이제 거의 뭐 이제 지금 전쟁 때문에 이 얘기를 많이 안 다뤘는데 이건 계속 진행되고 왔다는 거. 그 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죠. 그렇죠. 네타냐후 입장에서도.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지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 법과 관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미국에서 그 불법 체류자들 단속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그 행정명령 내리고 그 시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연방 법원에서 아마 이것을 잘못됐다, 불법이다 이렇게 아마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오히려
미국 대법원에서 뭔 소리냐 이거 이런 판결 틀려서 다시 되돌려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 사법 독재랑 좀 비슷한 행태인데요. 그나마 근데 미국은 그 연방대법원 구성 이제 보수 판사가 6명이라 트럼프가 일기 때 임명한 사람이라서 그나마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방 하급심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처분 인용했다는 게 뭐냐면 효력정지 가처분을 판결을 한 거예요. 하급심 법원이.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행정명령이 뭐냐? 불체자 추방 행정명령이고 두 번째가 이거 우리나라 매체에서 잘 이거 자꾸 얘기 안 하는 불체자만 얘기하는데 그 일선 학교에서 학교 선생이 이제 학부모 동의 없이 애들한테 성전하는 수술을 시키는 게 있어요. LGBTQ 정책의 일환으로 애들한테 6살, 7살한테 성전하는 수술하라고 강요하는 거 부모 동의 없이 이런 걸 행정명령을 막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급심 재판관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거야. 해도 된다. 어허. 저기 성전환 수술 해도 된다. 부모 동의 없이 이걸 한 거예요. 트럼프가 그 막아쓰고 있는데 그걸 했는데 그러면 물론 이 소를 최소의 이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게 이제 자연스럽게 LGBTQ 극자 단체죠. 자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만 가처분 인정하면 되는데 이 판사가 이 연방 하급심 판사가 아니다. 이 판결로 해서 이제 전국에서 이 판결이 적용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네이션와이드 인정션이라고 해서 가처분 전국 확대라고 본인이 판결을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가처분 신청을 네 맘대로 왜 전국으로 확대하냐. 그래가지고 연방 대법원에 그 소송을 건 거죠. 이제 헌법 소송을 건 거예요. 도대체 하급심 연방법원의 관할권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내 대통령 권한과 어떻게 충돌되면 이걸 좀 매핑을 해다오라고 소송을 냈는데 요번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한 거죠. 전국 가처분 확대 네이션와이드 인정션을 6대3으로 위헌이라고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하급심 판사들이 이제 그 민주당 바이든이 지명한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법부를 통해서 현실 정치를 네트냐후의 총리의 인사권 안보 정책 이런 거 개입하듯이 여기서는 연방대법원 못 들어가니까 하급심 법원으로 사실상 정치를 하는 입법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철퇴를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연방대법원 판사 6대3 할 때 뭐라고 다수 의견이 나왔냐? 미국 전체에 적용되는 거는 권한 남용이다라고 얘기하고 이거는 소송 당사자에 대한 구제만 있는 것이고 연방법원이 국가 전체에 일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헌법 위반이다라고 딱 찍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10월에 있을 이제 출생 시민권에 대한 이제 유언 소송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원래는 헌법 14조에 남북 전쟁 끝나고서 노예에 대한 구제책, 노예 신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의 자녀가 노예 자녀가 흑인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녀에 대한 시민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오남용이 돼가지고 불체자의 자녀도 속지주의에 근거해서 시민권 줄 수 있다. 이게 지금 위헌 소송 걸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헌법 2조죠. 이제 대통령 권한과 이 사법부의 권한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건데 그나마 미국은 연방 대법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딱 질서를 잡아주고 있는 구성인데 그 하급심 법원의 행태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행태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지도자가 외부에서 전쟁도 치르고 국내 이슈도 치르지만 이 사법부하고 또 피튀기는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파 지도자들이 전 세계 투톱 우파 지도자 2명이 이제 이런 사법 독재하고 지금 제왕적 사법 독재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트럼프하고 네타냐하고 서로 등병상련이겠네요. 그러니까 그 투스포는 날린 것 같아요. 아, 너도 진짜 피곤하게 사는구나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한마디 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제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자, 두 번째 분석 이슈 또 알아보겠습니다. 예, 시리아 무너지니 이란이 무너지니 시리아가 핫플로 등장. 핫플이 뭔지 아시죠?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참 나보다 더 모르시네. 꼰대 죄송합니다. 자, 사실상 그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미국의 일방적 그리고 선도적 난타전으로 좀 전쟁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확전이 될 줄 알았는데 비교적 빨리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 이란은 또 뭐 그렇게 상태고 그 이후에 여진이 지금 러시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친러 국가고 과거 구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아제르바이잔은 이제 소련하고 지금 현 러시아하고도 긴밀한 관계였는데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있지 않습니까? 바쿠에 이제 러시아 방송 지국이 있나 봐요. 그 이름이 이제 스푸니크 아르바이잔 그 지국 사무실이에요. 근데 이게 겉으로 보는 방송국인데 이게 이 방송국에 이제 기자들 2명을 갖다가 아제르바이잔 보안 당국이 이제 기습을 해가지고 레이드를 해가지고 구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TV 화면에도 보이는데 이제 구속해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기자 2명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언론 탄압이라 볼 수 있는데 사실상 요 문제의 스푸니크스 아제르바이잔 지국의 사무실은 뭐냐면 러시아가 운영하는 그 정보기관이죠. FSB의 그 정보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겉은 이제 언론 매체지만 사실상 정보기관이 활동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이제 각종 성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약간 통치하는 느낌이 강해요.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에 이런 식으로 통해서. 근데 이런 정보 당국 요원들을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다 쫓겨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고 AP나 주요 외신에서는 아제르바이잔 바쿠와 모스크바가 지금 대립 중인 거 아니냐. 갑자기 오래된 어떻게 보면 혈맹이라면 혈맹인데 위성국가 관계였는데 지금 막 치열하게 붙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에서는 그 헤드라인 뽑고 있는데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제르바이잔 경찰은 이겁니다. 그 문제의 방송사가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제르바이잔이 이제 러시아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패퇴하고 이제 우린 더 이상 너네랑 안 놀아 하고 이제 빠지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은 아제르바이잔 현지 매체 그 방송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현지 시민들은 느낌이 이거다. 러시아는 우리를 아직도 2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1937년 스탈린이 우리 지배할 때 그 시절인지 착각한다. 푸틴은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이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이제 빈정이 상한 모양이다라면서 원색적으로 이제 푸틴과 러시아를 이제 비난한 겁니다. 국가 핵심 키워드가 주권 회복과 국제적 인정을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고 이제 쏴붙인 게 요번 어떻게 보면 그 방송국 직원 구속 사건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아제르바이잔은 이스라엘하고 특수관계예요. 특수동맹관계인데 아제르바이잔은 러시아의 중동 남하를 저지하는 하나의 그 키포인트 거점이고 또 동시에 이란을 견제할 수 있는 핵심 지정학적 거점 국가예요. 굉장히 그래서 이스라엘이랑 친한데 요번 이란 공습으로 이란에서 러시아 영향력이 패퇴했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중동 영향력이 약화되니까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그립도 약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도 통제할 못할 정도로 이제 러시아가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패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들이받은 겁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게 그 이란 공습이 이런 지각변동과 연쇄 반응을 이제 일으키고 있고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아제르바이잔 입장에서 이제는 러시아랑 동맹 안 하고 우리는 이스라엘, 미국하고 같이 놀래. 동맹 갈아타기죠. 이게 이제 이란 공습의 후폭풍, 바뀌는 아까 얘기했던 지정학적 질서 재편인데 사실상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거점이 이제 미국 블록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 러시아 블록에 있던 게 그 유럽 블록, 우리 미국, 이스라엘 블록으로 넘어왔다는 거는 이제 중동 질서 바뀌고 있는 거지. 사실상 중동의 그 실소 위주는 미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순위파 국가 이거다. 이제 구도가 딱 짜여진 거죠.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공항을 지금 이스라엘이 접수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아제르바이잔은 이란 옆에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분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미국 그런 면에서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이란이 이번에 당한 것이 이란만 당한 게 아니라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같이 당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그 러시아의 그런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면서 특히 중동에서 아제르바이잔에서는 쫓겨나고 시리아에서도 또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리아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풀로 뜨면서 이스라엘하고 지금 시리아하고 점점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제 뭐 국교 정상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두 나라? 지금은 어떤 치냐면 이제 뭐 또 다 아시는 얘기지만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삐삐 공작으로 헤즈볼라가 몰락하니까 헤즈볼라가 몰락하니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하고 후견인 러시아도 동시에 몰락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과도 수반이 됐고 그래서 이란의 영향이 또 약화됐기 때문에 이란이 과거에 몰락한 이후에도 이제
그 소수 정파를 또 지원을 했어요, 이란이. 근데 요것도 이제 박살이 났죠,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무주공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란 공습을 계기로 이스라엘은 지금 그 시리아 지금 과도 수반 있지 않습니까? 줄라니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제재를 해제해 줬어요. IS 계열 이제 테러리스트니까. 근데 그걸 제재를 하면서 새로운 이제 기회를 한번 보자. 새로운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자 해서 했는데, 그걸 하려면 이스라엘이랑 국교 정상을 해야 돼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이제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는 골란고원 사수 원칙 빼고 나머지는 다 웬만하면 우리가 양보할게, 전향적인 분위기로 지금 국교 정상화가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외무장관인 기드온 사르 장관도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확장된 아브라함 협정판에 이제 시리아를 끼워 넣으려고 지금 부단위들 밑에서는 수면 안에서 외교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1967년에 6.1 전쟁이 일어난 것도 사실은 이 골란고원에서 이스라엘 쪽을 향해서 막 미사일을 날리고 로켓 쏘고 대포 쏘고 그러면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그 수원지 물을 막는 거를 시리아가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서부터 이제 공격하면서 이제 6.1 전쟁까지 확전이 된 건데, 그 정도로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는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또 시리아를 이란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리아는 이란의 또 다른 이 길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는데, 이 정도까지 간다면은 뭐 아주 긍정적이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도 지금 시리아 안에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재건을 도와주려고 이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던데. 지금 이제 수니파 국가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이제 오일머니가 지금 시리아로 좀 몰려들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사우디하고 카타르가 이제 시리아가 이제 사실상 경제가 엉망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세계은행, 월드뱅크에 진 빚이 한 국가 채무가 한 1,500만 달러인 것 같아요. 근데 1,500만 달러 빚을 그 국가 채무를 갖다가 이제 대납을 하는 겁니다. 이 오일 중동 주변 국가들이 재건을 해야 되니까 빚을 우리가 다 탕감해줄게 하면서 가는 거고, 그 다음에서 또 수니파 국가들이 공항 시설에 대한 재건 투자, 항공 노선도 취향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것이 이제 시리아에서 러시아가 패퇴하면서, 이게 왜 러시아의 거점이었냐면 그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지중해 전략 항구였던 그렇죠. 타르투스 항구. 이게 이제 러시아가 빠져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또 민간 투자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일머니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오일머니가 시리아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하죠. 왜? 이스라엘이 러시아, 이란의 그 안보 위협을 정리해 줬으니까 이제 투자하러 들어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얄미워요. 왜? 숟가락 들고 막판에 덤벼 들으니까 힘든 일은 이스라엘이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란과 러시아의 패퇴 어떤 그 약화가 불러있는 지정학적 변화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눈에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리아에서 아사드 정권이 물러나니까 이렇게 지금 시리아 상황은 천지개벽할 정도로 확 지금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는데, 문제는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앞서 이준 PD도 얘기했듯이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미 동의를 했다. 60일간의 휴전에 하마스도 동의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휴전이 시작이 될지. 근데 나는 그 이스라엘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직도 가자 지구에는 하마스가 잔존하고 있고 또 인질도 남아 있는데, 여기서 이거를 하마스를 완전 제거 안 하고 그냥 휴전을 한다라고 동의했다라는 것도 좀 의아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네타냐후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적으로 얘기하면 일단 이렇습니다. 트럼프 휴전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일반 국민들의 반응은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이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를 완전히 원천 제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전쟁을 종료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표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선결 과제가 없다는,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번 휴전안에. 그러니까 첫째, 하마스 통치 구역을 제한한다. 즉 IDF가 가자지구를 완전히 안보적으로 점령해야 된다라는 게 그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하마스 통치 기반을 완전히 해체시키고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걸 뭘 의미하냐면 일시적이나마 IDF가 그 군사 통치를 해야 돼요. 그 계엄령처럼 해가지고
통치까지 IDF가 해야 된다는 걸 일반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제 10월 7일 전쟁을 승리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이제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갸우뚱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트럼프 휴전안에 대해서 IDF 수뇌부들도 동의를 하더라고요. 들여다보니까. 왜냐하면 동의 사유가 이겁니다. 가자지구 장기 점령 통치에 대한 경제적 비용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주력 부대가 다 예비군이에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 안 하고 지금 거기 이제 장기 점령을 하면 이제 경제적으로 부담이 엄청 크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하마스가 좀 세력은 약화됐긴 했으나 하마스가 그 테러 시절에다가 그 부비 트랩이나 폭탄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해놨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투 손실이 지금 병력 손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가자지구 안보 점령 혹은 군사 통치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으로 반대 의견으로 이제 내각에다 보고했어요. 군의 의견은 이거니까 총리 내각 수뇌부가 결정하십시오라고 딱 이게 이임을 한 것이고, 그럼 네트냐후의 입장이 중요한데 네트냐후는 이 트럼프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첫 번째 하마스 지휘부가 완전히 제거된 점, 두 번째 가자지구 내 하마스 경쟁 세력인 베두인 민병대가 활성화된 점. 이 사람들은 또 IS 범죄 집단이긴 하지만 IS하고 또 시나이 반도에서 격퇴한 적이 있기 때문에 싸운 적이 있기 때문에 하마스보다는 조금 그래도 낫다. 얘네들이 하마스를 견제하면 된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물론 GHF에서 사고는 일어났지만 비UN NGO가 아닌 GHF 민간구호를 활동하면서 하마스하고 주민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그게 좀 나름 성과를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마스 통치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실마리가 있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하마스를 후원할 테러 본가인 이란이 지금 해체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렇게 때려놓고 또 병력을 빼지 않습니까? 그럼 하마스가 재건을 해요. 운나나 유엔의 국제단체, 그 다음에 이란으로부터 테러 지원을 받아서 다시 또 이걸 갖다가 재건시키고 더 강해지는데, 이제는 외부에서 돈 들어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줄이 끊긴 거예요. 그렇죠. 네. 이란 돈 쭉 끊어버리고 또 운나나 유엔 기구 못 들어오게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막아버리고 하니까 돈 들어올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네트냐후가 과거처럼 10월 7일 무한 반복이 재생되지 않는다. 왜? 테러 본가 이란과 이 반유대 국제사회가 좀 차단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소멸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도 길게 했고 한번 끊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네트냐후는 판단한 것 같아서 지금 월요일 날 지금 트럼프랑 회담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문제도 아마 전반적인 문제를 아마 의제로 삼아서 결론을 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네요. 예.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단 하마스 지도부는 완전 제거됐다라고 보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재건의 위험이 없다라는 네. 거죠. 재건. 뭐 있어도 이제 잔챙이들만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제일 큰 거는 일단 뭐 뒷배, 그렇죠. 젖줄, 핏줄, 스폰서가 이제 무너졌으니까 바보됐죠. 하마스는 더 이상 힘을 못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쯤에서 하는 것도 좀. 그나저나 빨리 좀 인질이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거는 협상 조건에 들어갔더라고요. 네. 인질만 빨리 내놔라. 50명. 아이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셔야죠? 예. 예. 혹시 집에 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어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가져가십시오. 오늘 갖고 집에 딱 들어가십시오. 그럼 누군가가 수고했다고 예, 알겠습니다.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충성.